네, 오늘 장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화자산운용의 송재경 전무 함께합니다. 전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전무님은 이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주식 금융시장의 가장 주요한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거는 저는 금리라고 보고 금리. 있고요. 네, 그 금리가 뭐 십몇 년, 뭐 16년, 17년 만에 지금 미국 금리가 다시 4% 후반 뚫고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금리가 가장 큰 이슈다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유가,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지난 주말 동안 있었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런 분쟁,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시 유가가 그나마 꿈틀거리던 것들을 또다시 한번 짚히지 않겠냐는 네.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가장 큰 이슈. 그다음에 결국은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3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대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냐가 결국은 올해 남은 기간 내후년도에 주식시장의 그런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좀 주요한 내용들도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그런 뭐 분쟁 이야기가 불거져서 초반에는 좀 빠지더니 후반 좀 시장을 들어올렸던 건 연준 인사들의 좀 금리에 추가적인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에 대한 그런 발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어요. 보면은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오히려 금리 부분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연준이 현재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그러한 분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쵸.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서 혹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변수에 영향을 줄 만한 것에 대한 대응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최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느 정도 좀 바닥권 형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주가가 많이 밀렸잖아요. 네. 금리는 오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투자자들이 갈 데가 없었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주식 시장도 빠지니까 양쪽에서 작년에 내내 겪었던 그런 걱정, 우려,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쭉 빠질 때의 그런 걱정이 다시 나타났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연준은 당연 영향 얘기는 안 하겠지만 분명 우리는 리스크 팩터로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팔레스타인은 자신이 원하는 거를 하마스는 얻은 것 같아요. 그 사이에 팔레스타인 분쟁 이슈는 사실상 전 세계의 그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빠져 있었거든요. 무시해도 된다. 그런데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소리를 낸 것이 이제 다시 이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됐다는 게 가장 큰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거는 첫 번째로는 그 소위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위에 위치하고 있는 레바논이라는 곳에 무장단체인 헤즈볼라가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느냐 이슈가 일단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좀 더 크게 놓고 봐서는 여기에 전반적인 이 시아파 벨트에서 가장 큰 맹주인 이란이 여기에 참여를 할 거냐 이슈.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화해 모드로 가고 있던 사우디인데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사우디도 사실은 이 수니파의 맹주잖아요. 시아파가 아니라. 근데 팔레스타인은 이게 복잡한데 팔레스타인은 수니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95%가 다 수니파거든요. 네. 결국은 사우디 입장에서 원래는 그냥 팔레스타인 대충 제껴놓고 그 다음에 화해 이스라엘과 하려고 그랬는데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팔레스타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제 그 미국 시장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분쟁의 시한들이 많아서 여전히 저희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전무님 이제는 뭐 미국 매크로뿐만 아니라 이제 중동 상황의 변수까지 우리가 또 챙겨보려고 하니까 지금 실적 시즌이라서 실적 보기도 바쁜데 너무나 좀 머리가 아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운데 그래도 이제 연준의 그런 발언들 때문인지 채권 쪽에서의 살짝 뭐 이렇게 안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시금 지금 뭐 약간 그 해체 펀드 쪽에서의 베팅도 고점 부근에 좀 다다랐다라는 그런 인식들도 좀 있다라고 해요. 일단은 채권 쪽에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헤지펀드들의 움직임은 매우 단타라고 보셔야 그쵸.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첫 번째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간 원인이 뭔지를 먼저 저희가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작년에 10월 이맘때가 정확히 피크였습니다. 그때 4.2 미국 기준으로 10년물이 4.23 정도까지 갔었는데 그때의 이유는 물가 상승이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 따라서 이제 금리가 한번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물가 잡힌다 싶으면서 금리가 빠졌다가 3% 후반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4.78까지 찍었다가 이제 4.6까지 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올라가는 건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원래 명목 금리란 건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질 금리의 합인데 실질 금리 안에는 경제 성장, 미국 경제가 전 세계에 비해서 가장 지금 화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반영하는 것 플러스 두 번째로는 미국이 국채를 엄청 찍어대니까 이제는 10년씩 들고 있기는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금리 더 내놔. 이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네. 그러니까 기간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올라가는 것이 지금 이제 목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며칠 사이 일어났던 거는 사실은 이제 소위 안전자산 선호 현상, 달러 올라가고 그다음에 올라가고. 그렇죠, 금 올라가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다시 생기고 이런 것들은 소위 완벽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러한 원래 그 상승 요인이 해결이 됐느냐 여전히 국채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이것이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금리가 우하향할 거다라고 섣불리하게 예단하기에는 좀 이른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앞서서는 이제 작년에 금리의 상승에 영향을 가장 미쳤던 인플레이션, 물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내려오긴 했지만 이제 여기에서 얼마나 더 빠르게 떨어질 것이냐 여부인데 이번 주에 CPI 발표가 또 예정돼 있죠. 어떻게 좀 예상이 나오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뭐 하향 안정화 될 텐데 시장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닐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기저 효과가 이제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작년에 7월 피크치고 10월까지 쭉 내려오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 높이가 이제 더 내려왔다가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전년 동월비로 보면은 3% 후반대 정도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이거보다는 이 기저 효과는 작년에 어땠느냐에 대비해서잖아요. 전년 대비? 근데 지금 봐야 될 거는 전월 대비가 더 중요합니다. 전월 대비로는 지금 그 소위 이제 헤드라인 CPI는 0.3% 전후, 그러니까 0.2% 전후, 그 다음에 근원 물가 CPI는 0.3% 전후. 그러면은 이걸 연으로 환산하면은 거의 4% 초중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연준이 마음을 내려놓을 정도로 지금 물가가 내려왔냐? 그건 아닐 것 같고요. 그쵸.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중동 이슈가 유가에 영향을 미치고 유가가 생각보다 사실은 또 주말 동안 튀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이나 전 세계의 그런 물가, 헤드라인 물가에 다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도 연준이 아마도 주의 있게 살펴볼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유가도 보겠습니다. 좀 안정세를 되찾았는데 갑자기 이런 분쟁 소식이 전해지면서 4%나 올랐어요. 근데 보면은 또 중동 쪽에 또 그런 또 인덱스가 있는데 그건 별로 안 올랐다고. 그래서 이게 너무 또 단기적으로 오른 것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유가 전망을 좀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유가가 급락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여전히 100불대를 한 번 더 트라이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말씀드리고요. 네. 첫 번째로는 수급은 타이트합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강하게 붙잡고 있고 이렇게 되면 레바논이 혹시 분쟁에 참여하면 레바논 이슈도 있고요. 네. 사실은 최근에 유가 급락한 건 두 가지거든요. 원래 90한 6, 7불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 가장 큰 원인은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가장 큰 이유 그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란, 그러니까 미국이 실질적으로 이란 제재하던 거를 느슨하게 하면서 이란의 원유 수출이 엄청 늘었거든요. 근데 이란이 혹시 여기에 참전하게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수급이 정말 꼬이게 그쵸.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미국이 사실은 약간은 그 전쟁을 이런 표현 그렇지만 전쟁을 방조 내지는 나쁘지 않아 이런 생각이었다면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은 결사반대입니다. 네, 네.
이 정반대의 상황이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요거를 안정화시키고 싶어 하긴 할 텐데 과연 이제 사우디와 이란이 어떻게 이 현 상황에서 이것을 판단하느냐가 상당히 관건이다. 그래서 유가의 변동성은 엄청나게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요한 실적,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 일단 눈높이가 낮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시장의 심리는 향후에 더 좋아야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분기 실적도 쉽게 넘어가진 않겠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제 기업분석 애널리스트 출신이긴 한데 요게 실적 시즌 앞두고 하향 조정이 많아지면은 그때 실적 시즌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원래 9월 달까지만 해도 뭐 2.4조 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최근 한 1, 2주 사이에 급격하게 지금 2조 초반까지 막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기업들이 아마도 이제 애널리스트들과 얘기하면서 계속 눈높이를 낮추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지금 3분기 실적이 녹록치 않다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수출 주도형 국가일 때 제일 나쁜 게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유가가 높으면 그러면 샥이 많은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수출이 부진하면 매출은 별로 안 늘고 그다음에 유가가 올라간다는 건 비용이 전반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안타깝게도 3분기 때 정확히 있었던 일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유가는 올랐고 수출은 사실은 별로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또 수출도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 별로 안 좋았던 와중에서 바닥을 찍는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있어서 좀 여름부터 좀 턴을 하는 그런 움직임은 또 보였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 매출이 우상향으로 막 늘어나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매출은 정체 내지 일부 하락에 비용만 올라가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익이 줄어드는 그렇기 때문에 3분기가 녹록치 않다 봐야 될 거예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봐야 될 거는 4분기 내년의 그림에 대해서 과연 기업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이 오히려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점 대비 어쨌든 주가는 좀 어느 정도는 빠졌으니까 이 정도 빠진 걸로 충분히 소화할 만한 내용이냐가 이번 실적 시즌의 관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좋은 얘기를 하는 업종이 있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타날 것이 뭐 에너지 업종. 예, 지금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기대감이 낮았던 그런 업종들이 생각보다는 좀 좋은 대표적으로 이런 일부 이제 업종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결국은 이제 IT 주도의 국가다 보니까 IT 쪽에서는 계속 좀 다운그레이드들이 있다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전체 합쳐 보면은 여전히 좀 마이너스 영향이 조금 더 큰 순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에 있어서 실적이 뭐 3분기에는 좀 부진하게 나타날지라도 4분기에 또 장밋빛을 전망하는 것은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인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기업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사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사실은 AI에 대한 그런 수요 때문에 이거 엄청나게 다 뚫고 나갈 거야 였는데 여전히 주력은 그 반도체의 주력은 여전히 스마트폰과 서버 이 두 가지 기존 레가시 수요가 과연 살아나느냐 했는데 뭐 TSMC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걸 봐서는 아직은 좀 바닥권에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이른 감. 다만 이제 내년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소위 선취매 이것이 있을 수 있냐의 관점이 되게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적어도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놓고 봐서는 강한 수요 반등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이번 실적 시즌에서 향후 가이던스를 어떻게 주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실적 외에도 10월에 좀 이벤트 중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이벤트는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10월 안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여전히 불거졌죠. 이거는 뭐 사실은 하루 이틀만 해결될 이슈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FOMC를 앞두고 연준 인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언급들을 계속 하느냐라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실 국채 발행이 여전히 지금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 국채 발행을 시장이 얼마나 소화해내느냐.
그다음에 가장 키는 결국 일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이 지금 거의 150달러당 150엔까지 가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낼 거냐가 결국 일본 은행의 그런 금리 상한선에 대한 그런 폐지 여부,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일본 금리가 올라가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이 전 세계 금융의 유동성을 늘리느냐 줄이느냐에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기 네. 때문에 일본 은행의 움직임까지 좀 같이 살펴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10월은 변수가 참 많기 때문에 이 변수를 그냥 다 무시하고 시장에 무조건 발을 담그기가 참 어려운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시간 하나자산은요 송재경 전무와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